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우연한 발견은 낡은 겨울 자켓 속에서 $10짜리 지폐를 발견한 거였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수백 년 전에 지하도시를 발견하거나 백만장자가 된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벨크로는 일상적인 숲속 산책에서 발명되었고, 켈로그 콘플레이크는 부러진 치아에서 영감을 얻은 데다 플레이도우는 우연히 쓰러져가는 제국을 구해냈어요. 1968년 전기기술자 존 윌리엄스는 땅에서 전기 플러그처럼 생긴 무언가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것이 작은 바위에 박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명, 산업단지, 공항, 공장, 전자플랜트에서 멀리 떨어진 북미의 한 시골 지역에서 이 돌을 발견했습니다. 단단한 화강암 돌에 박힌 이 전자조각은 애니그말리스라는 별명과 $500만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윌리엄스의 주장처럼 우주에서 온 일부 방문객이 남긴 기념품이 아니라 큰 사기극일 뿐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이 암석을 발견한 사람은 이 암석이 일종의 전기 커넥터인 고대 기술의 진짜 조각임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만약 이 작은 발견이 허구가 아니라면 인류 또는 과거의 다른 문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은 19세기 인류보다 훨씬 이전에 전기를 전송하는 방법을 발명했을 거예요. 그는 과학자들에게 바위를 깨지 않고도 자신이 발견한 것을 살펴보고 그 실체를 밝혀내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윌리엄스는 엔지니어와 지질학자에게 자문을 구했고 두 사람 모두 전자부품에 접착제 흔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용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질학적 분석에 따르면 약 10만 년 전의 암석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추정돼요. 존 켈로그 박사는 규칙적인 운동과 마사지, 충분한 물 섭취를 하면서 나쁜 습관, 카페인, 육류 섭취를 하지 않는 생물학적 생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그는 미시간에 있는 한 건강 연구소를 인수했어요. 그는 한번 밀가루, 귀리, 옥수수 가루를 섞어봤어요. 통곡물을 고온에서 구우면 위장에 더 편하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혼합물을 2번 구워 쿠키를 만들었는데 한 환자가 그 쿠키에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켈로그 콘플레이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켈로그의 아내 엘라와 그의 동생 윌은 다른 가족 및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콘플레이크를 만드는데 자신들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요. 회사 전설에 따르면 1898년 어느 날 밤 밀가루로 만든 시리얼 반죽을 너무 오래 방치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얇게 펴면 약간 곰팡이가 핀 반죽이 오븐에서 바삭하고 맛있는 크고 얇은 플레이크로 변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윌 켈로그는 레시피를 계속 수정하면서 밀이 아닌 옥수수가 더 바삭하고 맛있는 플레이크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브랜드인 켈로그 콘플레이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어요. 스위스 엔지니어 조지 드 메스트랄은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다가 나중에 우주로도 가게 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돌아왔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드 메스트랄은 자신의 바지와 강아지의 털이 새꼬막 식물의 작은 가시로 덮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옷이나 모피의 고리에 달라붙는 작은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자연적인 기술을 재창조해서 실용적인 용도가 많은 매우 강력한 파스너를 디자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년 동안 다양한 소재를 테스트한 끝에 마침내 나일론이 완성됐습니다. 또한 섬유를 적절한 크기, 모양, 밀도로 직조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직기를 설계해야 했어요. 드 메스트랄은 프랑스어로 벨벳과 후크를 의미하는 벨크로를 세상에 소개하기까지 총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이 옷의 지퍼를 대체하기를 바랬지만 패션계에서는 벨크로가 값싸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960년대 우주비행사의 우주복과 헬멧에 벨크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벨크로는 신발부터 장난감, 비행기 좌석 쿠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석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그을음이 남았는데 특히 벽지에 그을음이 잘 보였어요. 쿠톨 프로덕츠는 벽지 클리너를 판매한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50년대에 들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스, 석유, 전기로 전환하면서 그을음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어요.
쿠톨 프로덕츠의 주인은 사업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시누이가 벽지 클리너로 명절 장식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그녀는 보육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모델링 클레이는 학생들이 다루기에는 꽤 어려운 재료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재료를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해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름을 제안했어요. 플레이도우라고요. 당시 쿠톨 프로덕츠는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시스와 마샬 백화점 쪽에서 이 새로운 장난감에 관심을 갖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흰색 한 가지 색으로만 출시되었던 플레이도우는 곧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확장됐습니다. 또한 원래 레시피를 몇 가지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혼합물은 여전히 벽지를 청소하는 데 사용되었을 때와 거의 동일해요. 도시전설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플레이도우 컴파운드를 가지고 재미있는 공장 플레이 세트에 넣으면 지구를 300번 감을 수 있는 뱀이 나온다고 하네요. 터키의 한 남자가 집을 수리하던 중 지하실의 벽을 망치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벽 뒤에서 고대 지하 도시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어요. 터널은 더 많은 터널로 홀과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오래전에 버려진 18층짜리 지하 단지였고 한 명의 주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천 년 전에 건설된 데린쿠유는 최대 2만 명이 살던 도시였어요. 누가 지었든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부드러운 암석으로 터널을 만들기는 쉽지만 동굴이 생기면 큰 위험이 따르니까요. 데린쿠유의 어떤 층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 도시에는 15,000개가 넘는 샤프트가 있는 복잡한 환기 시스템이 있었어요. 상층부는 환기가 가장 잘 되는 곳으로 거실과 침실로 사용됐습니다. 낮은 층은 주로 창고로 사용되었지만 지하 감옥도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가축, 학교, 수녀원, 작은 교회를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살림학 교수인 존 마틴은 어느 날 밤 위스콘신주의 숲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외선 손전등을 캐노피에 비춰 자외선 아래에서 빛나는 이끼, 곰팡이, 식물, 개구리를 관찰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새 모이통에서 날다람쥐의 소리를 듣고 손전등을 비추자 다람쥐가 분홍색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수는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동료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박물관에 있는 날다람쥐 가죽을 살펴보고 이 분홍색 빛이 날다람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했어요. 그들이 살펴본 거의 모든 날다람쥐 표면에서 동일한 형광 분홍색이 나타났어요. 날지 않는 다람쥐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퍼핀이나 카멜레온처럼 형광색을 띠는 다른 동물은 자외선 아래에서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형광털을 가진 유일한 포유류는 약 20종의 주머니쥐예요. 이들은 서로 다른 생태계에 살며 서로 다른 식단을 가지고 있어요. 날다람쥐와 유일한 공통점은 모두 밤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일반 다람쥐는 햇빛을 선호하죠. 저조도 환경에서도 자외선은 충분하며 야행성 동물은 자외선 시력이 필요해요. 따라서 분홍색 빛은 특히 춥고 눈이 내리는 환경에서 야간 지각 및 탐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수컷 날다람쥐가 잠재적인 짝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모방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